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이만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 학살의 사건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이 이만의 재판에 대한 보고를 통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주 사실적인 어떤 것, 엄청난 규모로 자행된 악행의 현상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저자는 아이히만의 사례를 통해 악의 평범성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드러내며 보편적 유대인 개념이 갖는 허상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타자 중심적 윤리로 돌아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요, 1906년 10월 14일 독일 하노버 근교에서 무남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조숙하고 명석했던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반항하다 퇴학당했지만 가정교육과 베를린 대학교 청강을 거쳐 1924년 마부르크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데거에게 수학하지만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실존 철학자 야스퍼스의 지도 아래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29년 스테른과 결혼하여 베를린에 정착합니다. 1936년에 이혼합니다. 이후 아렌트는 정치적 억압과 유대인 박해가 점차 심해지던 독일에서 시혼자들을 위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뒤 1933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망명 후 발터 베야민 등 많은 지식인을 만나 유대인 운동을 하던 아렌트는 다시 수용소에 갇혔다가 1940년에 독일 시인이자 철학자인 아인리히 블리허와 결혼했습니다. 1941년에는 아렌트를 포함하여 2,500명 정도 되는 유대계 망명자들에게 불법으로 비자를 발행해준 미국 외교관 하이렘 빙엄 4세의 도움으로 남편과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아렌트는 1951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 1959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완전한 교수직에 지명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경험한 18년간의 무국적자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주저인 전체주의의 기원을 출간하고 더불어 정치 이론가로서 정치 현상의 근본적 의미를 밝히는 데 전념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사상가의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정치 철학자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 이후로도 과거와 미래 사이, 혁명론 등 많은 글을 발표했으며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유, 의지, 판단을 다룬 정신의 삶 중 판단 원고를 집필하던 1975년 12월 4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역자 서문, 악의 평범성과 타자 중심적 윤리, 정화열, 독자들께 드리는 말, 제1장, 정의의 집, 제2장, 피고, 제3장, 유대인 문제 전문가, 제4장, 첫 번째 해결책, 제5장, 두 번째 해결책, 제6장, 최종 해결책, 제7장, 반제 회의, 제8장,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 제9장, 제국으로부터의 이송, 제10장, 서유럽으로부터의 이송, 제11장, 발칸 지역으로부터의 이송, 제12장, 중부 유럽으로부터의 이송, 제13장, 동부의 학살 센터들, 제14장, 증거와 증언, 제15장, 판결, 항소, 처형,
에필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졸링겐에서 태어난 아이히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기술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이히만은 이런 초기의 불행을 아버지의 재정적 불운 탓으로 돌림으로써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전기 회사 판매부로 2년간 일하고 감압 정유회사에서 5년 반을 일했었습니다. 1932년 비밀 나치당에 입당했고 같은 해 하인리히 히물러가 조직한 나치 친위대 정예부대에 들어갔습니다. 히물러가 국가안전국을 창설했을 때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담당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3월부터 유대인 강제 이주를 맡게 되어 조직 능력과 협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1942년 1월 베를린 근교에서 나치 고위 관리들이 모여 유대인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에 필요한 계획과 병참 업무 준비에 관한 회의를 열었는데 아이히만은 이 문제의 책임을 맡음으로써 사실상 대량 학살을 뜻하는 이 마지막 해결책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식별하고 집결시켜 그들을 집단 수용소로 보내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 뒤 아이히만은 미군에 붙잡혔으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중동 지역을 전전하다가 1960년 5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서 체포되어 9일 후에 이스라엘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는데 1961년 4월 11일부터 시작된 이 재판에서 15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및 나치스 통치 기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의 근거가 되는 1950년에 입안된 나치스 및 나치스 협력자 처벌법은 이러한 범죄 가운데 하나라도 범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죄목에 대해 아이히만은 기소장이 의미하는 바대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무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히만은 신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고 측이 피고로 하여금 무죄 주장을 하게 한 이유는 피고가 당시 존재하던 나치 법률 체계 하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가 기소당한 내용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공식 행위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나라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복종을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고 그는 이기면 훈장을 받고 패배하면 교수대에 처해질 행위들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여하튼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해야 할 적이 없었다. 나는 단지 유대인 멸절을 교사했다는 이유에서만 기소될 수 있다. 내가 한 일을 회고할 때만 범죄일 뿐 나는 언제나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정상으로 판정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그의 태도, 그의 모든 정신적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함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의 항소를 들은 후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성직자는 아이히만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경우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나 열광적인 반유대주의나 세뇌교육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유대인에게 거부감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 나치스는 유대인에 대해 첫 번째 해결책으로 추방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 9월 1일 전쟁이 발발하자 비로소 나치 정부는 공개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되었고 또 공개적으로 범죄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서로 격렬한 정쟁을 했습니다.
자기의 유대인을 위한 영토를 획득하려는 아에이만의 시도들, 니스코 계획이나 마다가스카르 계획이 무산되고 옮겨놓을 수 있는 어떠한 지역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으로 전멸을 모든 사람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에이만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협동 작업 라인을 고안했습니다. 재무부, 국세청, 경찰, 유대인, 공동체 등이 한데 모여 유대인이 들어가면 그 건물을 돌며 돈 한 푼도 아무런 권리도 없는 2주 안에 떠나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여권만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는 소련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6주일 내지 8주일 후에 아에이만은 베를린에 있는 아이드리히의 사무실로 소환되었습니다. 아이드리히는 아에이만에게 총통 히틀러인 유대인의 신체적 전멸을 명령했음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에이만은 폭력을 통한 그러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 일에 대한 모든 기쁨, 모든 주도권, 모든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직속 상관인 밀러의 지시에 따라 아에이만은 죽음의 수용소들을 방문하며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제 회의, 1942년 1월에 있었던 국가 차관 회의로 하이드리히가 베를린 교회에 있는 한 집에 관계자들을 초청했는데 최종 해결책이 유럽 전체에 적용될 경우 제국의 국가기구의 모든 장관들과 전체 공무원들의 적극적 협조가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비록 최종 해결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에이만은 여전히 폭력을 통한 그러한 피투성이 해결책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 그러한 의구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일종의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과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법에 대한 복종 이상을 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복종의 요구를 넘어서서 법의 배후에 있는 원리와 자신의 의지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뿐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그 원천은 실천 이성이었는데 아에이만이 말하는 칸트의 가정적 사용에서 그 원천은 총통의 의지였습니다. 사실상 독일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이상한 관념, 즉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법이 제정자인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상한 관념으로 그 근원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성적이지 않은 아에이만은 적어도 희미하게나마 그들 모두 범죄자로 몰아간 것은 명령이 아니라 법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문명화된 나라들의 법에서는 비록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성향이 살인의 충동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해하지 말라고 한다고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땅의 법은 비록 살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욕구와 성향에 반대한다는 것을 대량 학살 조직자가 아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너는 살인할지어다 라고 말하기를 요구합니다. 기만과 은폐를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다양한 언어 규칙 가운데 하나가 가스 살인이란 말 대신 안락사 제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학살을 최종 해결책이란 표현을 쓰고 유대인 이동을 재정착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살상과 거짓말에 대한 그들의 정상적인 지식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에이만은 허풍이 있었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관료로서 할 일만을 했다고 하는 그의 자백 뒤에 우리는 평범한 한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에이만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 소개와 전체적인 아에이만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에이만 중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럽 국가들의 협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